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입니다. 2018년 보도 자료를 보면 수입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 중에서 6종류가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하여 재배하는 것입니다.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했고 종양의 크기도 컸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탁구공만큼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됐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두부를 구매하실 때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는 바로 유부를 드시는 것입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만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유부지만 과하게 드시지 않고 적절히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눈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입니다. 이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 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되면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을 조절해줍니다. 따라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입니다.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것인데요.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의 영양 성분의 함량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것이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섬유질이 부족한데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극대화가 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하며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는 거 피하잖아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세상에 과일이 엄청 많잖아요. 몇십 종류, 몇백 종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당뇨 환자라고 진단받고 나면 그 세상의 모든 그 맛있는 과일을 다 먹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신다면 당뇨 환자도 맛있게 재밌게 즐겁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당뇨를 진단받았어? 그럼 나는 당 섭취라는 것 자체에 주의를 해야 해. 맞는 말이에요. 과일, 달콤하지. 당이 많아. 당의 밀집체야. 그래서 과일은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일부 과일은 들어있는 당 자체가 굉장히 빨리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어떤 과일은 그 당 자체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 종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양 조절이 좀 쉽지 않은 과일은 일단 피해야 돼요. 어르신들 포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막 한 송이도 좋고 두 송이도 좋고 드신단 말이에요. 홍시.
뭐 한 10개 드신단 말이지. 수박 좋아하시는 분들 막 반통도 드시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먹는 양이 제어가 안 되는 과일, 내가 어떤 과일에 그런 반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과일은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긴 하지만 내가 먹는 양이 제어하기 힘들면 그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좀 먹으면 좋은 과일 몇 개 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 생 블루베리 국산은 정말 비싸요. 냉동 블루베리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 과일도 보통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뭐 걔가 다른 생과일이랑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프레시한 거냐 냉동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괜찮아요. 가격도 좋고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드려 보는데 생 블루베리보다 좋아서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성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생 블루베리든 냉동 블루베리든 블루베리 자체는 포도만큼 굉장히 많이 드시지는 못해요. 포도가 훨씬 단맛이 강하거든요. 블루베리보다. 그래서 알알이 블루베리가 좀 더 작기도 하고 그래서 블루베리는 약간 적당량 드시기에 좋은 과일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짙은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또 많이 있어서 또 추천할 만한 과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네. 들어있으면 인체에 어디에 좋나요? 모든 만성 질환은 일단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항산화 성분이 많은 거는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블루베리 추천이고 그것도 과일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아보카도 한번 살짝 추천드려 봅니다. 아보카도는 일단 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과일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따진다기보다는 아보카도 무슨 맛으로 먹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잘 익은 아보카도는 그 고유의 아보카도가 가지고 있는 그 풍미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잘 으깨서 스프레드처럼 쓰셔도 좋고 뭐 마요네즈 대신 아보카도 스프레드를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열량을 조금 덜 섭취하면서도 당도 섭취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영양소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과일이기도 하죠.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보카도 자체가 어떤 분들은 약간 땅 위에서 나는 버터다 뭐 이런 말씀도 쓰시는데 그거는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질감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는 점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블루베리, 아보카도 이 두 가지 나머지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사실 추천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복숭아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양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자두는 어떤가요? 자두요. 자두도 뭐 저도 한 20개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키위 추천드려 볼게요. 키위요? 네, 키위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득이 되실까? 그 우리가 고기를 엄청 연하게 할 때 보통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이렇게 잘 강판에 갈아가지고 재워둔단 말이죠. 그 갈비할 때. 그지 갈비할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연육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과를 이제 노리기 위해서 그런 과일을 쓰는 건데 그러면 그 과일들은 왜 고기를 연하게 하는가? 그 고기를 연하게 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에 가서 이제 잘 식사하고 나면 뭐 약간 뭐 파인애플이 됐든 뭐 키위가 됐든 약간 새콤한 과일을 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고기 먹은 게 잘 소화가 되라고. 키위 자체는 비타민C가 진짜 많기도 하고 섬유소도 많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도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키위 진짜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앉은 자리에서 5-6개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양 조절이 좀 쉽게 되는 과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드 키위가 그 그린 키위보다는 조금 더 달고 실제로 당 함량도 더 높기는 하고요. 좀 양을 제어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죠. 웬만하면 그린 키위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 확실한 맛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과일들은 고유의 맛이 좀 사라지고 다 같이 그냥 평준화된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테비아, 토마토 이런 네, 거. 그런 거는 뭐 인공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더 그런데 예전만큼 배도 시원한 맛이 없어지고 뭐 사과도 옛날만큼 막 이렇게 상큼한 맛이 없어지고 귤도 달기만 하고 새콤한 맛은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드 키위는 그린 키위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인의 입맛에 더 맞는 키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일 자체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맛이 확실한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좀 그린 키위 파이기도 하네요. 참외요. 참외 씨를 같이 먹냐, 과육만 먹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참외를 이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외 씨를 먹어야 진정한 참외 러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참외 씨가 입안에서 걸리는 것 빼고는 단맛도 더 많이 나고 좀 즐겁단 말이죠. 그 재료 자체가. 근데 참외를 왜 먹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씨는 왜 먹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이렇게 다 발라내고 먹는데 그러면 그게 무나 참외나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다양한 의견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참외 자체는 뭐 혈당을 올리는 과일이다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참외를 진짜 좋아하셔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2개, 3개 드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양 조절이 쉬운 과일이죠. 그리고 과육이 좀 단단한 과일이잖아요. 이제 씨 부분을 빼면요. 그래서 과육이 단단하면서 더 아울러서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면 사실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차라리 사과처럼. 사과는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면 우리가 껍질을 먹는 것도 익숙한 과일이잖아요. 근데 참외를 진짜 좋아해도 참외 껍질까지 먹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고 껍질채 먹을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죠. 과육이 단단하거나 껍질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과일이 아무래도 양 조절하기도 쉽고요. 또 껍질에서부터 오는 섬유소의 건강한 효과도 노려볼 수 있고 섬유소가 많다는 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일을 먹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섭취량이나 시간, 뭐 조리 팁 같은 아, 일단 공복의 과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공복의 사과는 의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하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당뇨도 없고 내가 그냥 평상시에 아주 건강한 식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내가 사과 하나를 공복에 즐기는 것이 건강 습관으로 잘 자리를 잡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추천이에요. 뭐 건강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당뇨 진단받고 나서 공복에 과일을 먹게 되면 공복이라는 것은 배가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실컷 잤어. 한 8시간 잤어요. 그러면 뭐 8시간 자기 직전에 뭐를 드시고 주무시진 않았을 터이니 뭐 한 12시간, 11시간 이상 위장이 이제 비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그 상태에서 과당을 가지고 있는 과일을 탁 하고 섭취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혈당 피크를 탁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네, 그래서 뭐 혈당 스파이크를 꼭 그린다라기보다는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복의 과일은 피하시면 좋겠고 식사와 과일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과일이 식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는 더 맞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과일을 간식으로 먹고 하면서 조금 약간 나른한 그런 시간대에 좀 프레시함도 스스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효과는 사실 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뇨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과일을 별도의 시간에 떼어놓고 먹는 것보다 오히려 식사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수월하게 혈당 관리할 수 있기도 해요. 참외 같은 거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유독 과일을 반찬화 시켜서 먹는 거는 이제 여름 과일에 많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참외를 그렇게 뭐 무쳐서 먹거나 혹은 참외 깍두기 같은 형태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단단한 복숭아도 사실 복숭아 깍두기를 해서 먹으면 꽤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수박도 뭐 흰 부분을 가지고 또 무쳐서 먹기도 하고 등등 여름 과일을 반찬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름에 약간 입맛이 좀 떨어지고 좀 색다르게 즐기고 싶고 내 스스로 입맛을 돋구고 싶고 하는 욕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과일의 맛들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식사의 일부로 과일을 편입시키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과일도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야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이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탐색하고 모색해 나가는 거죠. 과일 여러 가지 좋아하긴 하지만 뷔페에 가면 항상 있는 그 과일 중에 잘라놓은 황토가 있잖아요. 그 황도에 얽혀 있는 재미있는 얘기가 저의 그 상담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데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게 황도 통조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황도 통조림은요 당뇨이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평생에 다시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수박과 홍시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유일한 수박과 홍시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유일한 것이 황도 통조림입니다. 그러면은 백도는 괜찮냐라고 물어보시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통조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통조림, 병조림, 뭐 잼 이런 거 할 때 공통적으로 당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 블링블링하죠. 그래서 그렇게 통조림 되어 있는 혹은 잼으로 만들어진 그런 과일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표현 제가 잘 안 쓰지만 정말 쥐약입니다. 과일도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일을 뭐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현대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무슨 과일 한쪽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크기가 대강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수박 한쪽이라고 했는데 막 이만한 거를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쪽 이제 기준으로 보면 2쪽 정도 적당해요. 사실 더 드셔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란 이게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이 과일 편에서 강조드리는 게 나 스스로 양을 제어하기 힘든 과일은 좀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한 번에 드실 때는 2쪽 정도가 적당하다.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일반화된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정도로 표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먹는 거나 수박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수박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입으로 먹는 모든 재료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혈당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이유는 혈유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내 이 혈관 안에 피가 돌아다니는 거기에 포도당이라는 게 늘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유지가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고급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내 몸에 늘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성질. 예를 들어 체온. 우리 뭐 애 열나요? 51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 열이 나고 저체온증이 오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도 항상성의 그 범위 내에서 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혈당도 그래요. 혈당도 항상성의 어떤 기준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을 굶어도 내 몸은 최대한 노력을 해요. 내 혈당의 그 특정한 기준선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다 깨서 먹지 않아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혈당으로 기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밤에 무얼 먹지 않아도 계속 그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건데 그걸 조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을 먹으면 그 항상성의 위배가 될 수 있는 즉 일반적인 혈당의 그 수치를 피크로 올라가게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거를 끼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재료는 그걸 아주 급격하게 높게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있고 어떤 재료는 그걸 완만하고 별로 높지 않은 피크를 유도하는 재료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어떤 똑같은 재료여도 각 개인에 따라서 그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재료에 우리가 특정한 수치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요즘 다이어트 할 때 유행하는 그 GI 지수라는 거예요. 각 재료가 혈당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수치화해 놓은 것인데 수박은 과일 중에서도 GI 지수가 좀 높은 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뭐 그게 수분이 많은데 왜 혈당을 올리냐, 물 마시는 거랑 같지 않냐.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박 주스도 안 되겠네요. 수박 주스는 이제 더 빠르게 혈당을 높이죠. 뭐든지 입자를 잘게 할수록 흡수가 빠르게 되거든요.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내가 대사가 됐을 때 최종 산물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 씹어 먹는 만약에 뭐 수박이에요. 똑같은 그럼 내가 씹어서 먹는 그 과육으로 된 수박이랑 얘를 싹 다 갈아가지고 뭐 씨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싹 발라놓은 수박 주스는 일단 내가 먹는 속도가 달라요. 벌컥벌컥 먹는 거랑 씹어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먹는 속도도 다르고 실제 입자가 더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빠르죠. 나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와 죽을 먹었을 때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양을 바람직한 속도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못 먹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도 통조림만 빼면은 다 일단 드실 수는 있고요. 그 통조림이라는 것은 식품공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통조림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 양산화되기 전에는 그것을 그냥 설탕에다 과일을 재우는 당 절임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뭐 말리기 이런 것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리기 뭐 이런 거 대신 설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맛없는 과일도 좀 더 맛있게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죠. 그게 지금은 이 현대 문명에서 통조림이라는 제품화가 되었을 뿐인 거죠. 말린 과일도 굉장히 당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제 말린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량이나 모양새는 이렇게 쭈그러들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이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당 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축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포도도 달콤하죠. 건포도는 어때요? 달죠. 더 달죠? 감도 달콤하지만 꽃감은 어때요? 훨씬 그렇죠. 그런 농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린 과일도 당뇨 환자에겐 좋지 않아요. 그럼 망고 말린 거 이런 것도 다 먹으면 예, 망고 말린 것은 게다가 그 동남아에서 사오시면 이제 설탕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과일 선택하실 때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게 더 좋다.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양을 제어할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우니까 사실 오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 등산 갈 때 꼭 오이를 꼭 챙겨가요. 그쵸. 수분 보충. 그 오이에 대한 효능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이요. 네. 대표적인 다이어트. 오이 자체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섬유소 들어있고 수분이 대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비타민 C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서 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여름에. 그 오이에 대해서 네. 그 피부 건강, 해독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해독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맹물을 먹으라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오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오이를 뭐 하루에 2개 드세요? 3개 드세요? 어렵지 않게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수분을 또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독 효과, 뭐 붓기를 빼는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다이어트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만 좀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일단 붓기 제거. 왜 붓기 제거인가요? 충분한 수분. 충분한 수분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좀 맹물 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몬수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보리차를 생수 대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오이를 드셔도 돼요. 굉장히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붓기 제거 일단 중요하고요. 수분 공급에서 따라 나오는 해독작용. 해독작용. 뭐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다이어트. 그게 3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오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면 오이 껍질은 속보다 섬유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섬유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레몬수랑 보리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오이랑 레몬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교하는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제가 레몬수가 좋다, 뭐 오이가 좋다라고 사실은 딱 대답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오이에 대해 불호인 분들이 많으세요, 꽤. 오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토마토도 안 드시고 수박도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오이 먹으라 그래서 효과가 없겠죠? 그럼 본인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위장이 안 좋아, 위가 좀 예민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레몬수가 괜히 자극적일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레몬수 대신 오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만약에 오이 알러지나 오이를 좀 불호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를 드시면서 또 그럴 수 다이어트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체온 조절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막 덥고 무덥고 아까 산에 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무더울 때 등산 가고 하면 굉장히 열이 빠르게 오른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혹은 생수를 마셔서 내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오이처럼 약간 중화된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더 권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적정한 밸런스로 체온을 돌이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럼 땀이 난다는 거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전해질이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먹으면 수분도 먹는 거지만 전해질도 같이 공급을 받는 거라
생수보다는 이온 음료가 오히려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들 알고 계시고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상태인데 정말 막 이가 시리고 차가울 만큼의 그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내 속은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고 내 밖에는 아직 열이 남아있는 상태보다 내가 그냥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내부의 열을 같이 중화시켜 내보낼 수 있는 오이 같은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심장마비나 그런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심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오이 껍질에는 네. 혹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이 껍질이 더 진하고 오이 속은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이 껍질에 굉장히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그 색깔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 생물 시간에 다 엽록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약 문제 때문에 이제 껍질을 보통 벗기고 요리를 하시기도 하고 뭐 반쯤 벗기기도 하고 하시는데 뭐 식초물이나 그런 데다가 담궈놨다가 하시게 되면은 너무 뾰족뾰족한 어떤 오이에 따라서 이 뾰족뾰족한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잘 제거하시면 껍질 같이 섭취하시는 거 언제든지 권장드리죠. 오이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퍼푸드처럼 느껴지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뜨거운 곳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올랐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차갑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찬 성질이 있는 식품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랑 뭐 찬 우유를 벌컥벌컥 같이 먹는다거나 상상만 해도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고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무슨 치명적이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사이에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랑 얘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내 몸에 별로야 이렇게까지 느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양 성분 상의 작용으로 봤을 때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썩 뭐 좋은 밸런스는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음식의 성질에 있어서 차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 자체가 차갑다, 뭐 음식 자체가 뜨겁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 냉국을 예를 들면 우리 오이 냉국 만들 때는 식초도 들어가게 되고 뭐 미역 같은 재료도 같이 들어가고 양파 같은 것도 뭐 슬라이스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이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오이 냉국 자체는 오히려 여름철에 더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좀 입맛도 돋궈줄 수 있는 메뉴가 되기도 하죠. 양파나 이런 것처럼 오이 냉국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들 좀 몇 개. 미역, 양파 그리고 뭐 식초 반드시 들어가니까 좋은 식초.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것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적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뒷면 돌려보셨을 때 뭔가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그런 식초는 뭐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죠. 레몬수는 사실은 마시면 나중에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오이를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레몬수를 먹으면 배가 꺼져서 후속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성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나의 식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또 해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도 내가 위장이 좀 불편한 걸 느끼지 않고 위가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이렇게 생수에다가 채워놓고 즙을 짜서 채워놓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몬 안에 들어있던 강력한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도 내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파진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레몬수의 엄청난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몬수보다 나는 오이파야 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많이 먹어서 열량을 과다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정말 한 2트럭 드셔야 돼요. 오이는 거의 열량이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과량의 오이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 설사가 난다거나 하는 이슈가 차라리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과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오이를 뭐 내가 하루에 몇 개까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냐? 그럼 제가 여기서 30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하루에 한 양심적으로 한 3개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거든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 우리가 일반 젊은 성인들이 먹고 약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주어서 화장실을 잘 가게 해도 되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변비라는 게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데 우선 노년기에 찾아오는 변비의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제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내가 위에서 먹어야 밑으로 내려갈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밀어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소화기관은 결국 근육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력 자체가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는 한데, 변비라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뭔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찬우유 이런 거를 먹고 화장실에 가야지,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뭐 마스크팩 같은 게 많지만 그치. 그때는 너도 나도 얼굴에 오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3주 동안 다뤄야 되지만 이제 피부 건강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얇게 오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뭐 엄마들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 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오이 팩이 정말 좋아요. 왜 좋은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오이 냉장고에서 나왔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 슬라이스 얇게 하면 얼굴에 탁 붙거든요. 시트지처럼. 그래서 일단 내 얼굴에 올라있는 이 열을 다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당연히 얼굴 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이의 상큼한 냄새도 나면서 얼굴 열도 좀 내려가고, 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도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 이 마스크팩들도 보면 뭐 여기에 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뭐 각종 비타민 C,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런 류의 마스크팩들이 많은데 사실 다 들어보면 그 영양소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얼굴에 붙이고 있는 게 좋으냐, 내가 먹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단연코 2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콜라겐을 얼굴에 붙이는 게 좋냐, 뭐 콜라겐을 크림으로 바르는 게 좋냐, 아니면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냐라고 하면 노리는 효과는 같거든요. 내 피부에 콜라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효과인 건데, 내 얼굴에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콜라겐이 내 피부 밑에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는 것은 피부에 붙이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대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술, 탄 거, 뭐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그럼 박사님 붙이고 먹고 두 개 다 하시나 보네. 저는 오일 좋아해요. 여름에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래에서 GMPT 스튜디오라고 하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니어분들이 많이 좀 찾으시는 편이시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문의도 주시고요. 실제로 방문하셔서 저하고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젊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적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면 체중에 대한 조절이 잘 된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노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요. 그로 인해 근육의 감소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근육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대사량의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거든요. 대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 또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먹었지만 소모가 되어지는 열량이 적어지게 되니 살이 좀 더 잘 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년이 넘어가면은 뱃살이 진짜 안 빠지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뱃살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데요. 사실 이 중년의 뱃살은요, 단순히 피하 지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하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복부에 있는 지방은요,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의 복부 쪽을 보면 장기가 있을 겁니다. 장기 주변부에 붙어 있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내장 지방은요, 자체만으로도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요, 독성에 대한
대한 물질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을 좀 높이게 되죠. 그러면 이 내장지방 자체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 내장지방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 대한 저하도 좀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 기능이 저하가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대한 대사 능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지방 자체가 있기 때문에 뱃살을 빼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내장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적게 움직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에 대한 전환이 빠른 정제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흰쌀밥이 있을 것이고요. 흰색으로 된 빵도 있을 것이고요. 식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아침에 많이들 드시는 시리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제탄수화물이 아닌 좋은 원료로 해서 복합탄수화물 개념으로 시리얼을 많이들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런 시리얼은 오전에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있는데 진짜 그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나요? 제 회원분들도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권장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간헐적 단식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세 끼를 먹는 식단으로 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냐라고 하냐면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인데요. 저희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먹다입니다. 스스로 먹는다라는 것인데 뭘 먹느냐라고 하냐면 저희 몸 안에는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 자체가 기능적으로 좀 떨어진 세포가 있을 겁니다. 좋은 세포가 있을 것이고요. 좋지 않은 세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좋지 않은 세포를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재생산시키는 것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세포들은 사라지고 기능이 좋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저희의 몸에 대한 기능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장 지방을 빼내는 데에도 좀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회원분들한테 권장하기도 하고 권장하지 않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식습관 때문인데요. 저희 나라는 이제 삼시세끼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새끼를 드셔온 분한테 갑자기 저희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아직 그 간헐적 단식을 할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새끼를 드시던 분께 갑자기 앞으로 2끼만 드세요. 저희는 이제 8시간 동안만 먹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공복 시간이 그분께는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이어트 방법,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 이유는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일상생활을 보내와서 내가 지금의 이런 식습관이 어느 정도 나에게 좀 익숙하다면 그거를 바꾸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셔도 되지만 시도와 동시에 내가 그 방법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억지로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끼 정도의 식사를 구성하시고 3끼를 좀 건강하고 영양소가 좀 잡힌 식단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내가 운동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 끼에는 어떤 걸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는? 첫 끼는 꽤나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을 저희는 첫 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끼를 어떤 것을 먹게 되냐에 따라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정제탄수화물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혈당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급격하게 올라온 이러한 혈당은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런 지방으로의 전환이 빨라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은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컨디션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혈당 자체를 조금은 잘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음식들은 보통은 복합탄수화물이라든지 양질의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질의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오전에 식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피해야 하니 정제 탄수화물 쪽은 배제를 하고요. 복합 탄수화물로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현미밥, 잡곡밥이라든지 통밀빵 이런 것도 조금은 탄수화물군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즘 많이 드시는 것 이제 오트밀이 있습니다. 오트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저희가 삶은 계란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가슴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드시면 좋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챙겨 먹기가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좀 얹으셔서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샤브샤브가 다이어트에 좋다던데 실제로 다이어트에 좋나요? 밖에서 외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을 먹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샤브샤브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샤브샤브가 왜 좋은 음식이냐라고 하냐면 저희가 재료를 놓고 보면 됩니다. 좋은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양질의 고기와 혹은 해산물을 저희가 양껏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들을 통해서 식이섬유 또한 충분하게 섭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데쳐서 먹죠. 고기를 데치면서도 자연스럽게 지방이 조금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육수에다가 넣어서 또다시 건져서 먹게 됩니다. 채소는요, 정말 좋은 것이 맞지만 이 채소 자체를 생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익혀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쪄서 먹거나 아니면 데쳐 먹거나, 샤브샤브는 또 데쳐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의 부담도 줄이면서 저희가 양질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칼국수라든지 이런 밥은 드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트레이너님만의 꿀조합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맑은 육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샤브샤브라고 칭하고 허거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맑은 육수가 아닌 다른 육수를 선택하게 되면 나트륨의 함량도 너무 높고요. 열량 또한 높아질 수 있으니 다이어트 음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맑은 육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들 소스를 좀 찍어 드시는데요. 저는 사실 샤브샤브를 먹을 때 간장 소스 외엔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간장은 드셔도 되지만 간장만으로는 좀 심심하다 하신다면 와사비를 좀 곁들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뱃살에 대해 고민을 좀 있으신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장년 분들이 뱃살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뱃살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지방 자체는요, 만성적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타이밍이 어쩌면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보다 더 늦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난 벗어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식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조절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운동을 간단하게나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